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아바스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 아랍의 문명이 중세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우리가 중세 유럽을 갖다 이해할 때 아랍 문명이 중세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자신의 문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랍의 빚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명이 그 아바스 르네상스를 통해서 찬란하게 학문과 신학과 과학에 있어서 의학, 대수학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유럽에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이 이 이슬람 문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방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입고 형성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제 강의의 핵심 테마입니다. 네, 불충분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제 주장을 갖다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짤막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아직 유럽이 그 틀을 갖추기 전에 이슬람은 비약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그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 이 영토가 확장됐고 아바스 시대 때 경제가 번영이 돼서 그 여력으로 경제 번영의 어떤 결과로서 아바스가 학문에 투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8세기에서부터 12세기까지 세계의 지적 수도는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도 이제 아바스 시대 중심이었던 바그다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바스 왕조의 학문에 대한 장려가 있었습니다. 과학, 대수학, 철학, 화학, 의학, 천문학 등에서 아랍은 학문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로부터 도입된 영과 이 십진법의 어떤 그 도입은 수학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그 비약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제 이슬람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 예언자 무하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명의 계승자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무하마드를 대신해서 칼리프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엔드면 이제 661년부터 737년까지, 그다음에 아바스 737년부터 961년을 거치면서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은 아바스 시대를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시리아, 페르시아, 베르베르, 투르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이슬람은 문화의 황금 시대를 이어나갑니다. 자, 유럽이 아랍을 통해서 그리스를 다시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슬람은 철학과 과학에 있어서 그리스를 철저하게 연구했고, 동시에 그 그리스의 학문적 유산과 대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리아의 그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그 탁월한 번역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그 철학, 그다음에 이제 수학 저서를 갖다가 이 아랍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마야 왕조가 아랍어를 갖다 공식 언어로 채택했는데 이 아랍어로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과 수학이 번역됐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아바스 르네상스에 가서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슬람은 그 그리스로부터 문학이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산문 분야에 있어서 일부 수용했다라는데 그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유럽이 이슬람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었으며 간접적으로 이슬람을 통해서 그리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려는 그 논의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유럽의 어떤 그 중세 유럽에 있어서 서유럽이 지적 공백기에 빠졌고 그들이 아직 그리스를 갖다가 직접 접촉하기 이전에 아랍을 통해서 그리스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랍 문명이 특히 이제 아바스 그 시대의 그 문화유산들이 그 중세 유럽에 영향을 끼쳤던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세 유럽은 이슬람 문명의 빚을 지게 됩니다. 유럽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기틀을 닦았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부 유럽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런 유럽인들의 무지나 편견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마미야 왕조의 배타적 특권에 대항해서 호라산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고 이 도전의 성공이 결국 아바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바스의 그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바스 왕조가 시작하는 것은 우마미야 왕조를 갖다가 철저하게 도륙냄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바스의 그 시대는 그 우마미야 왕가의 사람들 갖다 저녁 식사에 이렇게 초대해 놓고 그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소파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전부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음식을 갖다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바스 왕조의 이제 그 전문 살인 이제 그 집단들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랍에서는 저녁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감춰진 어떤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우마메야 왕조를 갖다가 전부 다 몰살시킨 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륙 과정에서 한 명의 이제 그 우마미야 한 왕조의 사람이 탈출해서 훗날 스페인에서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를 갖다 그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꼬르도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로운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의 배타적인 특권에 대해서 호라산에서 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고 이 도전의 어떤 성공이 결국 아바스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아부 무슬림은 아바스를 도와서 이제 아바스 시대를 갖다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스는 이제 알리의 그 삼촌에 해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알만수르가 이제 새로운 칼리프에 등장하는데 그 아바스 왕조를 갖다가 이렇게 여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부 무슬림을 또 한번 저녁식에 초대해 놓고 그 옛날에 우마이야 왕조의 사람들을 갖다 죽여버렸듯이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이부 무슬림을 갖다 죽이고 그를 강가에 버립니다. 여하튼 아랍에서는 저녁 식사에 이렇게 초대했다는 얘기는 가끔가다 이렇게 그 사륙으로 이어지는 그 음모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때 이제 아바스 그 시대 때에게 그 탄생했던 일화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아바스는 아랍의 배타적 특권 대신에 전 이슬람을 포괄하는 범세계적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바스 왕조 이전의 우마이야 왕조는 철저하게 아랍 중심의 그리고 아랍 외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지만 아바스 시대 때는 아랍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스페인, 뭐 호라산, 그다음에 뭐 베르베르,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중앙아시아 이쪽까지 걸치는 다양한 지역을 갖다 포괄했기 때문에 이 아바스의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범세계적인 어떤 포용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마이야 왕조의 특권적 배타성에 대비되는 아바스의 그 세계 시민적 어떤 포용성이다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의 그 귀족적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그들이 서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바스 왕조도 역시 우마이야 왕조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이렇게 서민적이고 그 소박한 거로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그 하는 행태는 우마이야 왕조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752년 알만수르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부터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수도로 옮겼으며, 물론 이제 바그다드라는 수도를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래요. 그래서 학문을 장려한 것. 그다음에 아랍으로부터 페르시아로의 어떤 이동은 배타성으로부터 포용성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형성했습니다. 칼리프 알 마문은 어머니가 페르시아계 여자였습니다. 페르시아계가 알마문 시절, 예를 들면 이제 813년부터 833년까지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아바스 시대를 이끄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바스는 알마문 이후 정통주의가 등장하는 계기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그리스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세 이제 13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철학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리스의 유산,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과 신앙과 계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유산을 갖다가 잘 융합하는 것이 자기 철학의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랍에서는 이 학문과 신앙을 갖다가 즉 알라의 유일신과 그리스의 학문을 갖다가 중재할 이런 어떤 종합적인 대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비세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 이슬람 안에서 이렇게 정착되기는 했지만 정통주의를 옹호하는 알파라비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비세나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철저하게 이제 비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라의 유일신에 위배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비판적 도마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랍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중성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를 갖다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과 수학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학문을 갖다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의 유일신에 위배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중재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이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추방해 버린 것. 이것이 이제 그 아바스 르네상스의 또 어두운 면에 속하는 거죠. 여하튼 아랍에 있어서는 정통주의자다라는 것은 알라의 유일신에 위배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들어설 여지를 갖다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학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그 계시의 이름으로 학문이 배척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랍이 학문의 르네상스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뒤늦게나마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성과 계시 외에 그 어떤 그 조화 가능성을 갖다 탐색했고 그 학문을 통해서 이제 신학은 신학의 길로 가고 학문은 학문의 길로 가면서 그 아랍의 아바스 왕조 때 그 아랍인들이 일으켰던 찬란한 그 영광을 르네상스와 근대 학문의 탄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열어두는 계기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후발주자인 중세 유럽이 아랍과의 대결을 통해서 아랍이 일으켰던 소위 말해서 학문의 르네상스를 갖다가 새롭게
근대라고 하는 어떤 틀에서 마련했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럽의 형성에 있어서 아랍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이 주도적인 지적 역할을 갖다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훗날 근대 학문과 르네상스 시대 때 아랍이 뒤처지게 됐느냐, 이거를 이해할 때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한 중간지대에서는 마치 용광로처럼 비잔틴, 시리아, 페르시아, 아랍의 문화들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테네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의 물음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서양 학자들의 그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아랍에서도 사실은 알라의 유일신, 즉 계시의 문제하고 소위 말해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고 융합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물음이 제기됐고, 우리는 아비세나 아벨로에스를 통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슬람 사회에 정착이 됐지만 새로운 정통주의자들의 출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알파라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철학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곳에서 찬란하게 문화를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그다드, 그 아바스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는 그 도서관에 무려 그 당시에 40만 권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분량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와 네스토리우스파의 중심지였고, 반성론과 마니교에서부터 바빌로니아의 만다교나 하란의 별 숭배자들과 같은 그노시스 주의자들과 이교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파가 바그다드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토양이 아랍의 정통주의적 대타성과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는 사치스럽고 포도주와 음악을 즐겼고 자유분방한 지적 호기심에 탐닉했고 상이한 종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칼리프 알 마문은 그래서 불신자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훗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숨마 콘트라 젠틸리스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써가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과 철학, 수학이나 화학, 천문학에서 이슬람은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파라비, 아비세나, 말비루니는 중앙아시아 출신들이었습니다. 아벨로에스하고 이븐 투파일은 각각 스페인과 모로코 출신이었습니다. 대수학의 기초를 발견한 알콰즈라는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부터 페르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바스 왕조 때는 이슬람의 문명들이 세계주의적으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이슬람은 유럽보다 앞서서 헬레니즘과 대결했고 그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 유산을 갖다가 후대에 이렇게 계승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영향을 끼친 거고, 유럽은 이 점에서, 중세 유럽은 이 점에서 아랍의 문명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아랍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유럽의 독창성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아랍이 먼저 유럽보다 학문의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끝까지 또 유지해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정과 긴장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알칼리, 알코올, 알고리즘, 엘지브라 등은 전부 아바스 시대 때 나왔던 아랍의 학문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갖다가 유럽 학문의 어떤 모태다,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리스어를 배우지만, 사실은 아랍인들도 이렇게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 유럽보다 먼저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 대학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거는 이미 그 아랍에서 그 지혜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모방한 것,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장려를 통해서 이슬람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고, 우마미야 왕조 때 비약적인 영토 확장이 있었고, 아바스 왕조 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학문할 수 있는 여건, 여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아바스는 시아파의 도움으로 집권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아파의 어떤 그 논리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여전히 그 수니파의 정통주의를 갖다가 계승했습니다. 자, 알 마문이 지혜의 집을 지어서 학문을 장려했고 세속화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바스는 이런 세속화에 맞서서 다시금 정통주의로 회귀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 선해는 즉 다시 말해서 세속화로부터 정통주의로 이렇게 방향 전환은 결국 알라의 유일신에 위배하는 것은 모두 다 배척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용성과 세계성을 갖다가 보여줬던 그 아바스가 이제 지극히 협소한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중세 때 철학이 신학의 시녀가 되었듯이 아랍에 있어서도 학문들은 이제 정통주의의 시녀가 되어버림으로 해서 그 학문들의 자율성이 사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에 있어서 우리는 대수학, 과학, 철학, 의학,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통주의에 의해서 빛이 발해지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랍의 영광이자 동시에 한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4세기, 15세기에는 그 중세 유럽은 이제 서서히 그 막을 내려가면서 르네상스와 그 근대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 새로운 학문의 그 패러다임을 갖다가 정착하는 그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 이 발단, 이 싹이 이미 아바스 왕조 때 아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랍은 자신들의 어떤 그 시대를 갖다 회정할 때 이 아바스 르네상스를 갖다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로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학문과 학문은 검증하는 거고 신앙은 계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그 철학과 신학이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만 아랍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신앙과 그 학문을 갖다가 중재 내지는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통주의적 이런 어떤 교리를 통해서 학문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문을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랍의 위대한 그 유산들이 역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 유럽이 아랍의 그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유럽의 독창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아랍이 유럽에 앞서서 이렇게 학문을 갖다 먼저 개척하지만 왜 아랍에서는 그 학문적 유산이 그 유럽처럼 이렇게 지속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는데 이것을 갖다 만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아쉬움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바스 시대를 연구해 감으로 해서 아랍의 어떤 지적 세계를 갖다 연구해 감으로 인해서 이 둘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의하려고 하는 것의 어떤 나름대로 핵심 테마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가 뭐 불충분한 건 저도 잘 알지만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많은 전문적인 어떤 비판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